2021년 가을, 저는 서울 끝자락 2평짜리 고시원 방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얇은 벽 너머에서 들리는 이웃의 쿵쾅거리는 소리, 이게 제 현실입니다. 죽은 아내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녀의 미소가 가슴을 쿡 찌릅니다. 미자야, 내가 다 망쳤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모든 걸 앗아간 한서연, 그 여자가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켰어요. 강남 빌딩 2채, 한남동 50평 펜트하우스, 심지어 민수와 지연이, 제 자식들 몫까지 전부 그녀 손에 넘어갔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사랑하는 자식들과도 연을 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저 연명하기 위해 저는 공공근로로 하루 끼니를 때우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세상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신화그룹 회장이었을 때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 한남동에서 미자와 와인을 마시며 웃던 날들, 아침이면 미자가 내려준 커피 향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가족, 손주들과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친구들은 저를 보며 병철아, 너처럼 사는 놈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 진짜 복 받았어. 그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행복은 그냥 공기처럼 당연한 거였어요. 저에게는 항상 세상은 따뜻하고 아름답다고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 세상은 지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한 놈은 짓밟히고 강한 놈만 살아남죠. 공공근로 현장에서 매일 뼈저린 수모를 당해요. 지난주엔 젊은 감독놈이 저를 보며 비웃더라고요. 아저씨, 이렇게 느리게 하면 뭐 먹고 살아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 눈빛, 그 말투, 지금까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하고 항상 나에게 굽신거리고 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척하는 사람들 뿐이었던 거죠. 왜냐면 내게서 얻어갈 것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노인에게는 사람들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현장에서 무거운 짐 나르다 손이 찢어져 피가 나도 동료들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닌 노인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는 냉소적인 모습만 보였어요. 이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겠죠. 새로운 일이 익숙지 않아 헤매고 있어도 젊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부탁을 해도 무표정한 얼굴로 귀찮아하죠. 이런 사람들과 예전에 나에게 굽신거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인간이란 게 얼마나 간사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저는 혼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노동을 할 때, 김밥을 먹을 때, 고시원에 있을 때 항상 한서연이 떠오릅니다. 그 여자의 장미향수와 지극정성, 저를 챙겨줬던 멘트들, 그 달콤한 목소리, 그 말에 홀려 전 재산을 넘긴 제 자신을 생각하면 스스로를 죽이고 싶어집니다. 밤마다 마포대교로 걸어갑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치고 까만 강물이 출렁이는 걸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냥 이 강물에 몸을 던지고 고통을 끊고 싶어집니다. 민수와 지연이, 제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것도 다 제 잘못이죠. 아빠, 어떻게 우리 몫까지 그 여자한테 넘겼어요? 민수의 분노의 찬 목소리, 지연의 차가운 말투. 아빠,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서연을 철석같이 믿은 것도, 애들 몫까지 넘긴 것도 다 제 멍청함 때문이에요. 너무 한심해서 그냥 다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한서연 때문이죠. 그 여자를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지금쯤 강남 호스트바에서 제 돈으로 샴페인 터뜨리며 웃고 있겠죠. 젊은 놈들과 제 빌딩에서 나온 돈으로 명품 쇼핑하고 해외여행 다니겠죠.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녀의 그 미소, 그 부드러운 손길, 저를 유혹하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년이 내 인생을 전부 망쳤어요. 절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죽더라도 그 여자를 파멸시키고 죽을 거예요. 한서연, 너는 내 전부를 망쳤어. 나도 너를 끝장낼 거야. 꼭. 어느 날 낡은 서랍을 뒤지다 빛바랜 명함 하나를 찾았어요. 김성민 변호사. 신화그룹 회장 시절 제 오른팔 같은 존재였죠. 법무팀 에이스. 어떤 문제든 칼같이 해결했던 사람. 그의 단호한 목소리,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라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더니 드디어 그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보세요. 그 낮고 묵직한 목소리, 여전하네요. 김 변호사, 나야? 최병철이야. 잠깐 침묵이 흐르고 그가 말해요.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잘 지내긴 김 변호사. 내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전화하게 됐네. 내 얘기를 털어놔도 괜찮겠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시든 말씀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 얘기를 털어놨어요. 아내가 죽은 후 아내 제자라고 하는 한서연이란 여자가 날 접근했어. 처음엔 미자의 제자라고 했지. 미자가 그린 정원 스케치북을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선생님 대신 내 건강을 챙긴다며 아침마다 저당 샌드위치 만들어주고 병원 갈 때 손잡아주고 심지어 민수랑 지연이한테도 와인, 목걸이 같은 선물 보내고 편지까지 썼어.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의지하게 됐어. 목이 메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 여자가 점점 큰 돈을 요구했어. 처음엔 미술학원 운영비로 5천만 원, 그러더니 학원 확장에 3억, 상가 임대에 7억, 나중엔 빌딩 지분 절반, 결국엔 전 재산을 투자해서 불려준다고 받아가고 자취를 감췄어. 김 변호사, 나 그때 이미 그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 민수랑 지연이 목까지 넘겼어. 내가 너무 멍청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남동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난 이 고시원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 김 변호사, 나 좀 도와줘. 김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 여자, 이건 보통 사기가 아니네요. 전문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케이스는 지금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에도 종종 있습니다. 외로운 부유한 노인들 노려서 접근하는 수법이죠. 감정적으로 파고들어 전 재산을 빼앗는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런 놈들은 교묘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 여자, 절대 그냥 둘 수 없어요. 회장님 재산, 충분히 되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서류 위조했을 확률이 높고 자금 흐름에도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난 다 이뤘는데.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신화그룹 시절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해낼게요. 그 여자를 철저히 파헤쳐서 응징하시죠. 그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어요. 제 지인들 총동원할게요. 사설탐정, 세무전문가, 심지어 국제 자금 세탁 조사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놈들 꼬리를 밟아서 끝장낼 겁니다.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회장님,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회장님 인생을 망쳤다면 우리가 그 여자 인생을 박살낼 겁니다. 가만둘 수 없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김 변호사, 제발 그 여자를 파멸시켜줘. 내가 죽더라도 그년이 망하는 걸 보고 죽고 싶어. 김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죽긴 왜 죽어요? 우리는 이길 겁니다. 한서연에게 100배로 갚아주시죠. 그 순간 고시원의 어두운 방에서도 불씨가 타올랐어요. 한서연, 너는 끝났어.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꼭. 김 변호사와 통화한 뒤로 가슴속에 자그마한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아요. 고시원의 눅눅한 공기, 곰팡이 냄새 속에서도 한서연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죠. 회장님, 이건 전문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설탐정을 붙여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김 변호사가 강남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강남 한복판 번쩍이는 빌딩 15층. 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보였어요. 예전엔 저도 이런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봤죠. 지금은 삼각김밥이나 뜯는 신세지만요. 김 변호사는 단정한 회색 정장,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맞았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시작합시다. 그는 책상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김 변호사, 이거 한서연이랑 나눴던 대화가 녹음된 거예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녹취록이 있다고요. 이건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가 돈을 대신 투자해준다고 했어요. 민수랑 지연이를 위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투자에 넣겠다고 다 녹음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녀를 믿었기 때문에 녹음한 거였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민수랑 지연이한테 설명해야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복수의 칼날이 될 줄 몰랐죠. 김 변호사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선생님, 이 자금은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민수 씨, 지연 씨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건 최고의 투자예요. 저만 믿어주세요. 그 달콤한 목소리 듣는 순간 다시 피가 끓었어요.
인연이 내 자식들 이름을 팔아서 김 변호사는 손을 들어 저를 진정시켰어요. 회장님, 이건 법정에서 엄청난 증거예요. 서류 위조도 문제지만 이런 명백한 사기 의도를 담은 녹취는 판결을 뒤바꿀 수 있어요. 그는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이제 한서연, 아니 한지영의 정체를 파헤쳐야 해요. 탐정이 초기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한서연의 본명은 한지영이에요. 미술학원 강사 경력은 전혀 없어요. 미자 선생님의 제자라는 것도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럼 그 스케치북은 어떻게 아는 거야? 김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어요. 아마 미자 선생님의 물건을 어딘가에서 구했거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낸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죠. 그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한지영,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에요. 강민재란 남자가 뒤에 있어요. 39살 강남 호스트바 블랙로즈 출신이에요. 탐정이 최근 강남 클럽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 속 한지영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옆에는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남자가 능글맞게 웃고 있었죠. 이놈들이 회장님 빌딩에서 나오는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명품, 고급차, 해외여행 다 회장님 돈이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내 돈으로 그런 놈이랑 같이 있다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강민재? 그놈은 또 뭐야? 한서연이 그런 놈이랑 엮여 있었다고?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탐정 보고에 따르면 강민재는 한지영의 자금 관리를 돕고 있어요. 호스트바 시절부터 돈에 밝았던 놈이죠. 이 둘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지영의 미술학원 겉으론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텅 비었어요. 수강생은 거의 없고 강사들은 그녀의 지인들로 채워졌어요. 이건 돈 세탁 창구로 보입니다. 돈 세탁? 그게 뭐야? 제가 묻자 그는 설명했어요. 회장님 돈을 현금화해서 해외 계좌로 빼돌리고 있어요. 스위스랑 케이맨 제도 계좌를 탐정이 찾아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 돈을 해외로 빼갔다고? 그럼 이제 어쩌지? 김 변호사는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 이 녹취록이 있으니 우리가 훨씬 유리해요. 돈 세탁은 무거운 범죄예요. 이걸 잡고 위조 서류와 녹취를 합치면 법정에서 그놈들 끝장낼 수 있어요. 첫째, 한지영과 강민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둘째, 위조 서류를 찾아냅니다. 셋째, 이 녹취록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흔들 거예요. 한지영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지만 이런 증거 앞에선 무너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변호사, 그년 꼭 잡아줘. 내 자식들 이름까지 팔아서 사기친 놈들 그냥 둘 수 없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제 지인들 다 끌어들여서 철저히 파헤칠게요. 한지영과 강민재 끝까지 쫓겠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곰팡이 핀 천장을 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한지영, 강민재, 너희들 반드시 부셔버린다. 김 변호사와 만난 뒤로 가슴속에 불씨가 점점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 녹취록, 한지영이 민수와 지연이 이름을 팔며 내 돈을 가로챈 증거가 손에 쥐어져 있으니 처음으로 희망이란 게 생겼어요. 하지만 그년이 내 돈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생각하면 분노가 멈추질 않습니다. 고시원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도 한지영을 무너뜨리겠다는 결심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며칠 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탐정이 한지영의 새로운 행적을 잡았습니다. 이번 건 좀 충격적인데요.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죠. 탐정이 자료를 가져올 겁니다. 다음 날 강남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남에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고시원의 어둠 속에 갇혀 있죠. 탐정 박철호라는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최 회장님, 한지영에 대한 최신 보고서입니다. 그는 USB와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한지영이 강남에 있는 고급 여성 전용 마사지숍 토닥이란 곳에 자주 드나듭니다. 거기서 꽤 충격적인 걸 확인했죠. 토닥이? 마사지숍이라니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성 전용 마사지로 강남 최고급 마사지샵입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하고 주로 가슴과 생식기 쪽 소음순 마사지로 자극을 하고 손가락이나 실제로 관계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반 마사지가 아닙니다. 토닥이는 VIP 전용 서비스로 유명한 곳인데 한지영은 거기서 항상 젊은 남자 2명을 불러서 2대1로 즐긴다고 하더군요. 한 사람당 100만 원짜리 서비스인데도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요? 남자 2명?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박 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토닥이 관계자랑 인터뷰했어요.
익명 보장 조건으로 털어놨죠. 한지영은 매주 두세 번이나 온다고 합니다. 올 때마다 적어도 최소 200만 원씩 쓰면서 그 서비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말하길 그 여자는 좀 변태 성욕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돈으로 쾌락을 사는데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한지영이 토닥이 입구에서 검은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옆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는 장면들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이 나와의 잠자리에서 황홀한 척쇼를 했고, 나는 그거에 홀딱 속아 넘어갔다는 게 너무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내 빌딩에서 나온 돈, 민수랑 지연이 목까지 빼앗아서 저질 쾌락이나 쫓고 있단 말입니까? 김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저를 진정시켰어요. 회장님, 화낼 시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죠. 한지영의 이런 행태, 사회적으로 망신살 뻗칠 겁니다. 한지영이 거기 드나드는 걸 추적하다 보니 항상 현금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강민재가 자금 관리하면서 현금화를 이미 상당 부분 해놓은 듯합니다. 제가 마사지숍 직원 몇 명 더 파볼게요. 추가 단서가 나올 겁니다.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 정보에 그 녹취록까지 합치면 한지영과 강민재를 법적으로 완전히 조질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 위조 서류, 그리고 한지영의 사생활까지. 이건 심리전으로도 강력한 무기죠. 그는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지만 이런 약점 앞에선 무너질 겁니다. 회장님, 걱정 마시죠. 박 탐정이 더 파고들고 제가 법적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지영, 강민재 다 끌어내릴 겁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과거 한서연, 아니 지금 한지영이 요조숙녀처럼 저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생각할수록 복수심이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니년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 김 변호사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지영, 강민재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녹취록, 위조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했죠. 그는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특히 그 녹취록, 한지영이 민수 씨와 지연 씨 이름을 팔며 투자 운운한 부분 검찰이 강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 변호사, 그년 놈들 법정에서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이름까지 건드린 놈들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니 이미 두 당사자들에게는 고소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자금 세탁 혐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 계좌 추적도 이미 시작됐죠. 한지영과 강민재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더 제안했어요. 법적 공세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어야 해요. 한지영은 지금쯤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떻게 흔든다는 겁니까? 그때 탐정 박철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지영이 요즘 강남 클럽 출입을 줄였어요. 대신 집에 틀어박혀 강민재랑 자주 다투는 것 같습니다. 탐정이 붙어서 감시 중이죠. 그는 씩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과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법적이긴 하지만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불법이라니요? 뭘 하려는 겁니까? 박 탐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튜버 한 명을 섭외했어요. 강남 뒷담 채널 구독자 50만 명 되는 곳입니다. 한지영과 강민재의 신상, 토닥이 마사지 얘기, 투자 사기까지 공개하도록 돈 좀 썼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박 탐정이 조심스럽게 진행할 겁니다. 익명으로 제보하는 형식이라 추적당할 가능성은 낮죠. 이건 한지영을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기회입니다. 법적으로 우리 쪽에만 문제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대한 궁지로 몰아주세요. 한서연에게 당한 걸 생각하니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탐정님, 그년이 망신당하는 꼴 꼭 보고 싶습니다. 며칠 뒤 강남 뒷담 채널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어요. 강남 사기꾼 커플의 충격적인 사생활. 영상에서 유튜버가 한지영과 강민재의 사진을 띄우며 말했죠. 이 여자, 한지영, 겉으론 미술학원 대표지만 실제로는 고급 마사지숍에서 수백만 원씩 써가며 변태적인 쾌락을 즐긴답니다. 그 돈? 다 피해자들 돈이라고요. 영상은 토닥이 마사지 얘기, 사기와 돈 세탁 의혹까지 다뤘어요. 물론 누구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죠. 박 탐정이 철저히 익명으로 제보했으니까요.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은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인간들이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냐? 경찰은 뭐하냐? 빨리 잡아라. 저는 고시원 방에서 그 영상을 보며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지영, 이제 너도 고통을 좀 느껴봐. 유튜버 영상이 터진 뒤 한지영과 강민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박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한지영은 집 밖으로 나오질 않고 강민재와 매일 다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장님, 검찰이 자금 세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튜버 영상 때문에 사회적 압박도 커졌죠. 한지영의 미술학원 투자자들이 환불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지영에게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불법 명의 이전, 사기로요. 이제 버티기 힘들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김 변호사, 그년들이 내 자식들 목까지 빼앗았던 그 녹취록 법정에서 꼭 써주세요. 박탐정은 한지영의 약점을 더 파헤쳤어요. 회장님, 한지영이 부산에 있는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했더라고요. 치매 걸린 노인을 방치하고 강남에서 호화롭게 사는 모습, 이것도 유튜버한테 추가로 흘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곧 한지영이 내 가족을 망친 걸 떠올렸어요. 아니, 진행하세요. 그년이 어떤 인간인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유튜버는 두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한지영 가족도 버린 사기꾼. 한지영의 어머니가 부산의 낡은 집에서 치매를 앓으며 혼자 사는 모습이 공개됐죠. 영상은 또다시 화제가 됐어요. 한지영은 이제 모두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한지영과 강민재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영상으로 그들의 사기와 사치 행각이 세상에 까발려졌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들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회장님, 한지영과 강민재 도주 우려가 있어 검찰에 구속 신청을 넣었습니다. 녹취록, 위조 서류, 강남의 고급 멤버십 클럽 블루문에서 나온 현금 결제 기록까지 증거로 제출했죠. 며칠 뒤 김 변호사가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지영과 강민재,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정말입니까? 그들이 갇혔다고요? 그는 차분히 답했어요. 그렇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판사가 바로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끝장을 볼 차례입니다. 박탐정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한지영이 블루문에서 호화 파티를 주최하며 거액의 현금을 뿌리고 다녔어요. 한 번 파티에 8천만 원씩 썼더라고요. 그 돈 회장님 자산에서 나온 걸로 의심됩니다. 내 돈으로 그런 파티를 즐겼다고요? 박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블루문은 VIP 전용 클럽이라 현금 결제가 흔하죠. 그곳에서 한지영이 돈 세탁을 한 흔적이 잡혔습니다. 제가 클럽 관계자들 더 파볼게요.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 블루문 결제 기록은 자금 세탁의 핵심 증거입니다. 한지영이 그곳에서 뿌린 돈,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 계좌로 연결돼 있죠. 검찰이 이걸 강하게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리고 유튜버 영상 때문에 여론도 우리 편입니다. 한지영, 강민재,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김 변호사, 그들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 가족을 망친 놈들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회장님, 걱정 마시죠.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그들을 끝장낼 겁니다. 그날 밤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방에서 미자의 사진을 봤습니다. 미자야, 이제 곧 끝난다. 그들이 내 이름까지 더럽힌 대가를 치르게 할게. 마음 한구석에선 미안함이 들었지만 복수심이 더 강했습니다. 한지영, 강민재, 너희는 이제 내 손아귀에 있다. 2022년 봄 법정. 8개월간의 구속 수사 끝에 한지영과 강민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녹취록, 위조 서류, 블루문 클럽의 현금 결제 기록, 해외 계좌 자료, 강민재의 불법 도박 전력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지영이 민수와 지연이를 위해 돈을 불리겠다고 했던 녹취록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선생님, 이 자금은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민수 씨, 지연 씨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건 최고의 투자예요. 재판장은 눈썹을 찌푸렸고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나갔어요. 피고인 한지영, 강민재는 조직적 사기와 자금 세탁으로 피해자 최병철의 전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150억 원이 넘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10년? 그 정도는 모자랍니다. 평생 갇혀도 부족하죠.
한지영의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반박했어요. 제 의뢰인은 피해 금액의 90%를 반환할 의사가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한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강민재는 멍한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김 변호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재산 90% 회수 가능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선처를 받으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을 돌려받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벌은 받아야 해요. 재판장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한지영,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강민재, 징역 3년. 구두로 말한 피해 금액의 90%를 즉시 반환하라. 한지영은 청주여자교도소로 송치됐고 강민재는 다른 교도소로 끌려갔어요. 저는 법정에서 한지영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내 가슴은 차갑기만 했죠. 한지영, 내가 내 가족을 망친 대가는 이걸로 끝이 아니다. 재판 후 김 변호사와 박탐정을 만났어요. 회장님, 재산 90%, 약 135억 원을 회수될 예정입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와 빌딩도 다시 회장님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김 변호사, 박탐정 두 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돈이 들어오는 대로 두 분께는 사례금을 톡톡히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신화그룹 시절부터 믿어주셨죠. 이건 제 일이었습니다. 박탐정은 씩 웃으며 마지막 제안을 던졌어요. 회장님, 한 가지 더 할까요? 청주여자교도소에 아는 악질 재소자가 있습니다. 한지영 좀 괴롭히라고 사주할까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제가 겪었던 한서연, 아니 한지영과의 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박탐정, 너무 가혹하지만 재밌는 제안이네요. 5천만 원 추가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악질 지인에게 잘 좀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레포트 부탁합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맡겨만 주십시오. 2022년 여름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빌딩은 다시 제 명의로 재산도 90% 회수했어요. 고시원의 곰팡이 냄새는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수와 지연이, 내 자식들이 아직도 날 원망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너희 목까지 넘긴 멍청한 아빠를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고 싶다. 며칠 뒤 민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지연이도 울먹이며 말했죠. 아빠,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우리는 한남동 집에서 다시 만났어요. 민수와 지연이 손주들까지 와서 식탁을 가득 채웠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미자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미자야, 내 덕에 내가 일어섰어. 그리고 우리 가족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죽은 아내에게 맹세했습니다. 한지영은 날 망쳤지만 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내 삶은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남동의 야경, 그 불빛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최병철의 복수와 화해의 여정,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